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뉴스온 시작합니다. 북한이 한밤중에 날려보낸 대남 풍선이 오후 1시 현재 200개가 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강원 접경 지역뿐 아니라 수도권을 넘어서 경상도, 전라도까지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네, 하루 동안 날린 북한 대남 풍선 규모가 역대 최대입니다. 풍선에 달린 봉투에는 오물이 가득 담긴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북한의 의도는 무엇인지, 어떤 대비책이 필요한지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최상병 특검법이 부결, 폐기된 가운데 지난해 8월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당시 국방장관이 3차례 통화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여야 공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정치온 시간에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네, 먼저 YTN 단독 보도입니다. 삼성전자 기흥공장 직원 2명이 작업 중에 방사선에 피폭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손이 부은 채로 병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양혜영 기자. 네, 과학뉴스팀입니다. 네, 우선 피폭당한 직원 2명, 지금 건강 상태는 어떻습니까? 네, 이 삼성전자 기흥공장의 직원 2명이 현재 방사선 피폭 조사를 마치고 응급실에 머물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들은 이 손이 부은 채로 방사선에 피폭됐다며 원자력의학원 국가방사선 비상진료센터를 찾았는데요. 현재는 안정된 상태로 응급실에 머물고 있고요. 물리적 선량 평가와 함께 혈액이나 세포 등의 방사선 피폭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생물학적 선량 평가를 진행해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피폭 종사자에 대한 피폭 사실을 원자력의학원으로부터 보고받았으며 현재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원자력안전기술원 전문가를 삼성전자 기흥공장으로 파견을 해서 사건이 일어난 원인도 조사 중이라고 했는데요. 자세한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방사선 피폭 사고가 발생하면 원자력법에 의해 원자력안전위원회로 보고하게 돼 있는데 지금까지는 비파괴 검사 도중 방사선에 피폭된 사례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YTN 사이언스 양우영입니다. 정부가 조금 전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어제 야당이 단독 처리한 전세 사기 특별법을 포함해 4개의 쟁점 법안에 대해서 제2 요구, 즉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키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김대겸 기자. 네, 정부 서울청사입니다. 네, 정부가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면서 이제 재가만 앞둔 상황이죠? 네, 정부는 조금 전인 오후 3시부터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전날 야당이 단독 처리한 4개의 쟁점 법안에 대해 모두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모두 발언에서 21대 국회 종료를 앞두고 국회에서 통과한 법률을 재논의하게 돼 정말 안타깝지만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야와 정부 간 충분한 사전 협의와 공감대가 없었던 만큼 법률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국민에게 부담으로 돌아갈 거로 예상돼 정부로선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겁니다. 한 총리는 법안마다 국회 재표결이 필요한 이유도 덧붙였습니다. 먼저 선구제 후 회수 방식의 전세 사기 특별법은 수조 원의 도시주택기금이 소요돼 기금 부실화가 우려되고 민주유공자법 역시 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은 하지만 대상자 선정 기준과 절차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밖에 한우산업지원법은 축산 정책에서의 돼지 그리고 닭 농가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우려되고 농어업인 대표 조직 설립 근거를 마련한 농어업회의 소법의 경우 농어업인 참여율이 낮아 관변화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여러 쟁점 법안 가운데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의료비 지원 기한 5년 연장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세월호 피해 지원법 개정안만 원안대로 공포하기로 의결했습니다. 5개 법안 모두 이제 윤 대통령의 재가만 앞두고 있는데요. 앞서 대통령실이 4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의사를 명확히 한 만큼 무난히 재가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거부권 행사 시 윤 대통령 취임 후 14번째 거부권 행사 사례로 기록되게 됩니다. 또 21대 국회가 오늘을 끝으로 임기가 끝나는 만큼 재표결 절차를 밟지 못하고 그대로 자동 폐기되는 수순을 밟을 거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정부가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쟁점 법안 4개의 거부권 행사 건의를 의결한 것을 두고서 여당은 당연한 수준이라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반대로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끝까지 민생을 포기했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오늘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여야 대치 상황,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강민경 기자. 네, 국회에 나와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곧 제2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야 분위기는 지금 어떻습니까?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 독주, 횡포를 막기 위한 당연한 결정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제2요구권 행사에 힘을 실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당이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를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세 사기 특별법 등 4개 법안은 본회의 개최와 의사일정 합의, 법안 처리 모두 일방적이고 독선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배경으로 지목했습니다. 관련 내용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법안들은 충분한 법적 검토와 사회적 논의도 여야 간 합의도 없는 산무 법안들이었습니다. 거대 야당의 일방 독주 악법이 없다면 제2요구권 행사도 없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다가오는 22대 국회 원구성 협상이 역대 관례를 중시해 이루어져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여당이 운영위원장과 법사위원장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반면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이번에도 거부권 행사 의지를 내비치며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민주유공자법을 비롯한 법안들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경고합니다. 계속되는 거부권 행사는 정권의 몰락만 앞당길 뿐입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여당이 거부권을 유발하고 있다는 표현을 쓴 것을 두고 마치 피해자가 폭행을 유발했다는 가해자의 논리를 보는 것 같다고 꼬집었습니다. 민주당은 22대 원구성을 마치는 대로 거부권 행사 법안을 다시 올리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어제 본회의에 직회부됐지만 표결에 붙여지지 않은 양곡관리법 등 쟁점 법안들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최상병 특검법을 둘러싼 후폭풍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검법이 어제 끝내 부결이 됐는데요. 여야 공방은 계속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 즉시 당론 1호 법안으로 최상병 특검법을 다시 발의하겠다는 방침을 못 박았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어제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보여준 행동은 정권 몰락을 재촉하는 신호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원 구성만 되면 6월 중에도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고 자신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22대 국회에서 법리학권은 192석을 확보한 상태지만 어제처럼 다시 재표결할 경우 제적 과반 출석 의원 3분의 2 찬성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전원 출석을 가정했을 때 민주당은 최소 8석을 더 확보해야 하는 겁니다. 어제 예상만큼 여당의 이탈표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민주당은 일단 여론전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박주민 의원은 오늘 아침 CBS 라디오에 나와 이번 표결을 경험 삼아 22대 때는 좀 더 여당을 잘 설득할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단일 대오로 법안 재통과를 막아낸 국민의힘은 다음에도 방어선을 구축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은 분위기입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아침 통화에서 22대 의원들도 정치적 공세라는 야당의 의도를 잘 알고 있다며 법안이 다시 올라오더라도 부결될 걸로 보인다고 내다봤습니다. 이처럼 여야 간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며 내일부터 시작하는 22대 국회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100% 지원을 주장했던 이재명 대표가 오늘은 차등 지급도 수용하겠다라는 입장을 냈죠.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재명 대표는 오늘 오전 최고위에서 민생회복지원금 전국민 지급을 고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 여당이 예산 문제 때문에 민주당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차등 지원도 수용하겠다고 말한 건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세금 많이 낸 사람을 왜 정부 정책 혜택에서 제외하느냐라는 그런 부당함 때문에 가급적 보편적으로 동일한 지원을 하라라고 요구했지만 굳이 이게 어렵다면 차등 지원도 저희가 수용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고소득층에 대한 매칭 지원, 즉 일정 소득 이상 계층은 일부만 지원하는 방안도 받아들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은 경제도 민생도 보살피는 정책이라고 강조하며 정부 여당을 향해 만나서 관련 내용을 협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최근 연금 개혁을 띄웠던 이 대표가 이번에는 민생회복지원금 차등 지원 카드를 꺼내들며 22대 국회 주도권 싸움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전국민 민생지원금을 반대하는 여론이 높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야당의 제안에 일단 국민의힘의 추경호 원내대표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민생회복지원금 관련해서 이 차등 지원도 저희가 필요하겠다 이런 식으로 밝혔는데 민생지원금과 관련한 입장은 저희들이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걸로 대신하겠습니다. 지난달 민생회복지원금 문제가 불거졌을 때 윤재옥 당시 원내대표는 개개인의 형편을 고려하지 않고 재원을 투입하는 건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한 바 있는데요. 추 원내대표 역시 같은 입장을 유지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나 야당이 차등 지원이라는 새로운 제안을 해온 만큼 여당 내부적으로는 대응 방안을 고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강민경입니다. 해병대 수사단이 지난해 최상병 사건을 경찰에 넘긴 날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과 여러 차례 직접 통화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추후 공수처 수사는 이 통화에서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등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입니다. 김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해병대 수사단이 최상병 사망 사건 초동조사 결과를 경찰에 넘긴 건 지난해 8월 2일입니다. 그런데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 출장 중이던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개인 휴대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첫 통화는 낮 12시 7분쯤 4분 5초가량 이루어졌습니다.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이 전 장관에게 이첩 사실을 보고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서입니다. 첫 통화가 끝난 뒤 30분 정도 지난 12시 43분, 윤 대통령은 이 전 장관에게 다시 전화를 겁니다. 13분 43초 정도 통화가 이루어지는 사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보직해임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번째 통화가 끝난 직후 50초 남짓 진행된 세 번째 통화까지 이날 통화는 1시간 사이 모두 3차례 18분 40초간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국방부 검찰단은 항명 혐의로 박 전 단장을 입건한 뒤 그 증거를 확보하겠다는 이유를 들어 사건을 경찰에서 다시 가져왔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후 지난해 8월 8일 아침 7시 55분에도 이 전 장관과 33초 동안 통화했습니다. 하루 뒤인 8월 9일 국방부 조사본부가 사건을 다시 검토한다는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앞서 이 전 장관은 지난해 7월 31일 오전 11시 54분쯤 02800으로 시작하는 대통령실 일반 전화를 받고 168초 동안 통화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화 직후 이 전 장관은 김 사령관에게 사건 이첩 보류를 지시했고 예정된 박 전 단장의 수사 브리핑은 취소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이 국무위원인 이 전 장관과 통화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전화통화 사실 자체가 특별한 증거가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향후 이 전 장관을 상대로 윤 대통령과 통화에서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등 의혹 전반을 추궁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북한이 살포한 대남 풍선이 경기도와 강원도 등 접경 지역뿐 아니라 전국에서 발견되면서 260여 개로 늘었습니다. 군 당국은 북한의 살포 행위가 국제법을 위반하고 우리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이라며 즉각 중단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조수연 기자. 네, 정치부입니다. 네, 전국 각지에서 대남 풍선이 계속 발견되고 있는데요. 현재 규모가 어느 정도로 집계됐습니까? 네, 합동참모본부가 조금 전에 발표한 내용인데요. 북한이 우리 쪽으로 살포한 대남 풍선은 지금까지 260여 개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현재 비행 중인 풍선은 없어서 여기서 더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남 풍선은 경기도와 강원도 등 접경 지역은 물론 서울과 경상도, 충청도, 전라도 등 전국에서 발견됐습니다. 합참은 경기 연천, 서울 마포구와 영등포, 또 구로, 충남 등지에서 발견된 대남 풍선 사진을 일부 공개했는데요. 사진을 보면 하얀색 커다란 풍선에 비닐봉투가 매달려 있고 그 안에 쓰레기 등 오물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일부는 땅에 떨어지며 터져서 도로에 나뒹구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2016년에 북한이 살포했던 대남 전단 사진도 공개됐는데 일부 대남 전단은 차량을 훼손하기도 했습니다. 합참은 대남 풍선에는 주로 오물이 들어있지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대남 전단을 발견하면 곧바로 군부대나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우리 군이 북한의 대남 풍선 살포에 강력한 경고도 보냈죠. 네, 그렇습니다. 합참은 북한이 어젯밤부터 다량의 풍선을 대한민국에 살포한 것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합참은 북한의 이러한 행위는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하고 우리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 풍선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 있으며 반인륜적이고 저급한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지상에 낙하된 풍선은 군의 화생방 신속대응팀과 폭발물 처리반이 수거하고 또 관련 기관에서 정밀 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북한의 군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사전에 경찰과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국민 안전대책을 강구했다며 현장 부대에서 경기와 강원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어젯밤 대국민 안전문자 발송을 지자체에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6일 국내 대북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에 맞대응하겠다며 수많은 휴지장과 오물짝들이 곧 살포될 거라고 위협했는데 이를 실행에 옮긴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나서서 군사정찰위성 발사 정당성을 주장하며 우리 군의 훈련에 대해 좌시할 수 없는 위험한 도발을 했다고 밝혀 앞으로 북한의 도발 수위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검찰 조직의 중간 간부인 차장, 부장검사급 인사가 이르면 오늘 발표됩니다. 김건희 여사 의혹 등 주요 수사를 맡은 수사팀의 교체 여부가 주목되는데 일각에서는 외부 시선을 고려해 유임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홍민기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검찰 중간 간부 인사 오늘 발표될 가능성도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애초 어제 발표될 것이란 예상도 나왔었는데 어제는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발표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인데요. 법무부는 지난 24일 인사 관련 사항을 논의하는 검찰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결과를 검찰 내부망에 공개했습니다. 먼저 법무부는 사법연수원 34기 가운데 일부 검사를 차장검사에 신규 보임하되 조직 안정과 업무 연속성을 고려해 승진 인사는 가능한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3일 단행된 고위급 인사로 서울중앙지검의 차장검사 4자리가 모두 비게 됐는데 이런 빈자리를 얼른 채우겠다는 겁니다. 법무부는 또 사법연수원 38기를 부장검사에 39기를 부부장검사에 신규 보임하는 것을 유보하겠다고 덧붙였는데요. 현재 38기는 부부장검사, 39기는 평검사인데 이들을 승진시키면 평검사 인력이 부족해질 수 있어서 이번 인사에선 승진을 최소화하겠다는 겁니다. 법무부는 이번 달 말 인사를 발표해 대상자들이 다음 달 초 부임할 거라고 설명했는데요. 이에 따라 인사 발표는 이번 주 초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는데 그제와 어제에는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일각에서는 서울중앙지검의 김 여사 수사팀 유임 여부를 두고 막판까지 고심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는데요. 현재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반부패 수사 2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미 고위직이 교체된 데 이어 이들 사건을 맡은 담당 수사팀까지 교체되면 수사 방향도 전면 수정이 불가피한데요. 향후 검찰 인사로 수사 결론이 바뀐 게 아니냐는 비판 여론을 고려하면 수사팀은 이번 인사에서 유임하는 게 적절하다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8월 해병대 수사단이 최상병 순직 사건 기록을 경찰에 이첩한 당일 이종섭 당시 국방장관과 세 차례 통화한 사실이 공개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통화 시간은 8월 2일 낮 12시 7분과 43분 57분 이렇게 세 차례 18분 40초 동안 이루어졌으며 통화가 이루어진 날 공교롭게도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보직 해임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이 국무위원과 통화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며 통화 사실 자체가 특별한 증거가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야당은 공세에 나섰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태블릿 PC가 스모킹 건이 된 사례를 들면서 윤 대통령의 경로설이 안개 속 의심이었다면 국방장관과의 세 차례 통화가 스모킹 건이 될 수 있다면서 윤 대통령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당은 방어에 나섰습니다. 핵심은 국방장관의 이첩 지시가 부당했는지 수사 결과를 바꿨는지가 중요한데 군인권보호위원회에서 적법하다는 판단이었다면서 내용 파악 없이 추측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맞섰습니다. 오늘 정치원은 이첩 당일 세 차례 통화에 대한 여야의 입장을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최병 수사 외압 의혹 사건에서 대통령의 경로설은 안개 속 의심이었다면 대통령이 직접 국방부 장관에게 세 차례 통화했다는 진실의 문은 스모킹 건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통화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만 밝히면 최상병 수사 외압의 실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이쯤 되면 윤석열 대통령을 피의자로 전환하고 즉각 수사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방부 장관이 이첩 지시하는 것이 뭐 부당한 지시였거나 수사의 결과를 바꾸는 지시였거나 이랬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이지 지금 저희가 그 군인권보호위원회 결정도 국방부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는 적법했다고 판단을 했거든요. 근데 어떤 내용인지는 저희 파악이 안 되는 상태에서 그것만 가지고 추측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의 정치온 시간입니다.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당선인과 깊이 있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최상병 특검법 어제 본회의에서 표결 전에는 여당에서 17표 이탈표 나오느냐가 관심이었는데요. 뚜껑을 열어보니까 지금 일단 분석으로는 여당 추가 이탈표는 없었던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더 많아요. 그렇게 보세요? 뭐 그렇게 보여지죠. 예. 왜냐하면 여당에서는 당초에 그 5명의 국회의원들이 찬성하겠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밝혔고 또 표결하고 나오면서도 평소 소신대로 투표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보니까 오히려 무효표 4표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5명이 그 찬성했다고 하더라도 반대표 던진 분 또 기권표 던진 분을 합쳐보면 최소한 6명 정도가 아마 그 민주당 또는 이 범야권에서 그 반대표를 던진 것 아니냐 이런 산술적으로 그렇게밖에 밝혀지지 않으니까 이것은 결국은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한두 명 정도의 더 이탈자가 있다면 그만큼 민주당 내지 야권에서 이탈자가 더 생기는 구조이기 때문에 뭐 그런 면에서 본다면 저 민주당 쪽에서 또는 범야권 쪽에서 좀 이탈표가 많았을 거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탈표가 야당에서는 안 나왔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던데요. 그래서 이 최상병 특검에 관한 국민의 그 여론이 워낙 높은 상태이고 그다음에 이번 총선에서 이 문제를 포함한 국민의 심판이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총선 민의에 따른다는 그 충실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야권에서 이탈표가 나왔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쪽 주장일 수밖에 없겠죠. 박수현 당선인도 그렇게 보세요? 아니 저는 이 문제를 이 무의미한 것을 왜 따지고 있나 싶은 생각이에요. 결과적으로는 저는 어제 국회의 모습을 보면서 정치인으로 참 부끄럽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아니 어쨌든 한 장병의 죽음에 대해서 특검까지라도 해서 빨리 밝히자라고 하는 주장을 집권당은 그것을 막고 있는 것이고 또 야권에서 이탈표가 나온 거 아니야? 라는 의심을 받는 조롱을 받을 만큼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을 보면서 그러면서 서로 부끄럽지 않냐고 손가락질을 하는 것을 보면 저는 이건 진짜 부끄러운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이 어디서 몇 표가 나왔고 우리가 단일 대우를 형성했느니 어디가 균열이 있느니 이런 문제를 따지는 것 자체는 저는 국민 앞에 진짜 무의미하고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속보를 좀 전해드리고 계속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입장이 나왔는데요. 북한에서 이 대남 풍선을 보낸 것과 관련한 입장이 나왔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조금 전 기자들과 만나서 북한이 살포한 대남 오물 풍선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침착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정부가 과연 어떻게 동요하는지, 이런 심리전이 우리나라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북한이 지금 테스트하고 싶어 하는 것 같다라는 설명도 했고요. 또 최근 북한의 군사정찰 위성 실패에 대해서는 유엔을 포함한 국제사회에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개발에 대한 지속적이고 변함없는 제재가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것이라는 언급도 있었습니다. 관련 소식은 잠시 좀 더 들어오면 더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어제 최혜병 특검법 부결 관련해서 여당에서는요. 여당에서는 다음 국회로 넘어가면 내일부터 임기 시작인데 22대 국회에서는 또 의석수가 더 줄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걱정하지 않았나요? 그렇죠. 뭐 당연히 그런 입장이죠. 왜냐하면 지금 22대 국회의원에서는 국민의힘 소속이 108명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미 3명이 김재섭 당선자, 그렇네요. 그리고 또 안철수 의원, 그리고 또 한 분이 여성 의원 한 분까지 이미 찬성 의견을 밝혔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5분만 남았고 한데 우리 박수현 의원께서 방금 무의미한 논쟁을 벌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이것이 그전 단계에서 민주당에서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하기를 국민의힘 내에서 반란표 내지 찬성표가 많을 거다. 편지도 보내고 설득도 편지 보내고 10명 이상이다. 이렇게 하면서 마치 이제 자신들이 전부 설득해서 과거 탄핵이 성공할 때처럼 또 그런 국면을 만들 수 있는 것처럼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과연 어느 쪽에서 반란표가 있느냐 이런 논란이 된 것이지 이게 그냥 쉽게 이야기해서 누가 반란표냐 이 호기심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이 바로 22대에 와서 과연 특검법이 새로 발의되었을 때 통과될 수 있겠느냐, 또 재의결될 수 있는가, 이것을 되짚어 보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라고 중요한 보입니다. 가늠대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민주당이 실제로 내일 개원하는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지금 재발의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네, 재발의하면은 바로 또 표결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죠. 지금 그래요? 이제 원구성 협상이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이제 법사위를 이제 민주당이 확보를 해야 이 문제를 이제 통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처리할 텐데 지난 21대 때 패스트트랙으로 그렇습니다. 빨리 했었잖아요. 만약에 그게 안 되면 또 패스트트랙으로 이제 해야 될 텐데 그러면 6개월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상임위 협상이 빨리 안 된다고 본다면 올 겨울 가야 이게 될 가능성이 법사위원장을 있거든요. 민주당이 가져오겠다고 계속 이야기하지 않았나요? 아니 그러니까 그 협상을 해야 되는데 국민의힘에서는 그거를 협상에 응해줄 리가 없죠. 지금 협상이 안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문제가 그런 원구성 상임위 배분 협상 이 문제 때문에도 좀 어려울 것이고요. 그러나 어쨌든 분명한 것은 지금 어제 이제 재의결에 이제 부결이 됐지만 그 이후에 어젯밤에 지금 방금 우리가 자연스럽게 토론이 되겠습니다만 대통령과의 통화가 3번 있었다거나 바로 넘어가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더 나오면서 사실은 그래 정말 이럴 개입했을 개연성이 정말 높구나라고 하는 국민적 의혹과 이런 것들이 커지고 그러면 처리 환경은 그런 어떤 좀 나아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도 함께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바로 제가 이 토론 모두에 설명을 해드렸는데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당시 국방장관이 지난해 8월 2일 날 통화를 했다는 겁니다. 하루에 3차례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하루에 3차례 통화가 좀 하루에 3번씩 통화할 이유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것도 또 이제 수사 기록이 조사 기록이 경북 경찰청에 넘어갔다가 또 반환받는 그날이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박정훈 대령이 보직 해임되는 날이다.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상당히 의심을 갖고 과연 왜 이 통화가 이루어졌느냐 이건 아마 이 사건 처리 과정에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것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러나 통화 기록이 남아 있는 것이지 그 통화 내용이 남아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국방장관이 예를 들어 제가 보니까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조치했습니다. 언론에 보도가 되면 대통령께서 알고 계십시오라고 충분히 보고를 하고
그 통화를 할 수 있는 사안이죠. 아. 그 내용이 있었다 하더라도 예.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제가 우리 저 박수현 예. 당선인께서도 청와대 수석으로 근무하셨지만 네. 수석 비서관으로 있으면 대통령과 하루에 10번 이상 통화할 수도 있거든요. 예. 무슨 쟁점 있으면 보고도 하고 그에 대해서 지시도 받고 또 대통령이 의문이 나면 물어볼 수도 있는 것이고 예. 그렇게 해서 이 내용이 설사 이 최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된 예. 수사 그리고 네. 그 수사에 대한 사후 처리 문제를 논의하고 보고하고 지시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걸 가지고 예. 뭐 직권남용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탄핵 열차 운운하는 것은 정말 저 본말이 전도된 내용이죠. 그리고 예. 더 나가서 어떤 그 아직까지 밝혀진 것도 하나 없는데 벌써부터 이런 이 통화 내용을 추측해서 예. 여러 가지 요구를 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요. 저는 그보다 더한 것은요. 이 수사는 밀행성이라고 해서 네. 수사는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해결을 해야 증거 은닉이나 증거 인멸의 가능성을 차단하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 누구하고 누구가 통화한 통화 기록이 확보됐다 이렇게 예. 언론에 막 떠들고 그러면 그분을 나중에 이제 불러서 무슨 이야기 했습니까 하면 뭐 그날 오후에 점심 먹은 그 식당 맛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고 서로 간에 말 맞출 기회를 줘요. 그런데 왜 이렇게 떠드느냐 이것은 수사기관이 아마 의도적으로 국민들한테 이런 어떤 자료가 있다 그래서 나중에 자신들의 수사가 미진하더라도 국민 여론으로 모든 것을 몰고 가려고 하는 의도가 있지 않는가.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수사 방식이라고 보여집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제 어제 처음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그 자료를 어디서 확보했는지는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어요. 이 문제는 결과적으로는 자업자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꾸 불신을 키워왔어요, 국민들 사이에. 그러니까 지금 공수처의 수사가 진행 중이라 하더라도 특검을 해야 한다는데 찬성하는 국민이 3명, 2명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자업자득이라고 하냐? 우선 봅시다. 문제가 되는 사단장의 경우에는 처음에 그 수색 지시를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수색 현장에 현장 지도를 간 것이 밝혀졌어요. 그리고 이 최해병이 순직하던 날도 언론 보도에 그 해병의 그 빨간 상의를 입고 수색을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참 공보 활동이 잘 됐다라고 칭찬까지 한 것이 드러났단 말이에요. 그래 처음에는 아니라고 했다가 긴 것이 밝혀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그 김계원 해병대 사령관도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라고 그러죠. 조사에서 이 서류가 이첩되기까지 사실 회수되기까지 요 나흘간에 결과적으로 국방부와 대통령실과 124차례 통화한 사실이 밝혀졌어요. 그중에 16번은 대통령실과 통화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로 이제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이 그런 정황이 의심되는 그 시점에 통화한 게 추가로 드러났는데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사실들이 있는데 이런 것이 아닌 것처럼 계속 숨겨오고 은폐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을 해온 것으로 국민들이 지금 불신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현재의 상황들이 자업자득이라고 저는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문제가 저는 좀 빨리 모든 것을 좀 정확하게 좀 고백할 건 하고 이러면서 최해병의 죽음 앞에 모두가 겸허해지고 책임질 것 지고 하면 저는 빨리 끝난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점점 문제를 키워가고 있는 형국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지금 공수처 수사가 진행 중이고요. 공수처 수사는 수사대로 하고 그리고 특검은 특검대로 하자라는 게 지금 민주당 주장 아니에요? 그러니까 특검 수사 중이라도 특검을 해야 한다. 특검은 특검대로 하자. 왜? 바로 이제 민주당은 그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어떤 거대한 성역과 같은 것과 연결이 돼 있어 보는데 결과로 이것은 은폐하고 자꾸 뭔가를 숨기고 있는 중이고요. 공수처의 수사력은 우리 김재원 의원님 아시겠습니다만 뭐 수사 인력 한 10명 정도밖에 안 되는 뭐 그런 미니 조직이라는 거 아닙니까? 거기다 마지막에 공수처가 수사를 하더라도 기소권은 현재의 검찰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현재의 이런 불신 상황을 보면 특검으로 동시에 하는 것이 맞다 이런 입장인 알겠습니다. 것이죠. 오늘 아침에 민주당 회의 때 나온 발언 앞서 저희가 그래픽으로 정리를 해드렸는데 정청래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이게 대통령을 즉각 피의자 전환해서 수사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이제 스모킹 건이 될 것 같다. 그러니까 결정적 증거가 될 것 같다. 수사 외압 의혹에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오늘 나온 민주당의 주장에 다 동의하십니까? 아니, 뭐 제가 그런 말에 정청래 의원도 네. 그런 문제가 이것이 뭐 탄핵 열차가 출발했다 이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고 과거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그 중요한 지점이 됐던 그런 어떤 분기점으로 지금 들어서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문제를 좀 빨리 해결하려면 이렇게 하지 말고 빨리 태도 전환을 하고 좀 정확하게 해라 하는 촉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더 철저한 수사, 숨기지 말고 밝힐 건 밝혀야 한다. 지금 그런 상황이다라는 분석을 해주셨는데 지금 유상범 의원, 지금 비대위원이죠.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아니 대통령과 국무위원이 통화를 했는데 그 통화 내용이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통화 내용이 국무위원인 국방장관이 이런 그 최해병 사건 그 사망 사건에 대해서 국방부 그 수사단에서 이런 그 해병대 수사단에서 이런 조사가 있었고 그에 대해서 이런 조치가 있었다. 그런데 이러면은 좀 잘못된 것 같다. 그래서 수정하도록 요구를 했다. 예를 들어 그런 그 보고를 했다면 국방장관이 지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휘할 수 있든 없든 건 둘째치고요. 그런 내용의 통화라면 그것을 이것이 무슨 불법이다, 불법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소지 자체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용도 모르면서 통화했다는 사실 자체로 모든 것을 마치 뭐 스모킹 건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이고요. 지금 민주당은 과연 최해병의 그 사망 사건을 지금 두고 최해병이 무슨 억울한 죽음이라니 최해병의 죽음에 책임 있는 자가 누구라느니 지금 그것을 가리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수사 과정에 외압이 있어서 해병대 사령관 또는 뭐 사단장의 형사 책임에 대해서 그것을 면탈을 하려고 하는 과정에 누가 개입했다는 거 아니냐 이것을 찾아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주장은 최해병의 죽음에 대한 진상 규명이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수사 외압 의혹이 있으면 밝혀야 한다. 이 두 가지로 알고 있어요. 그럼 뭐 진상 규명은 이미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은 외압 여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그것을 몰고 가서 결국은 탄핵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은 지금 이 사건에 민주당이 관심 있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으로 물러나게 하겠다는 그 목표이지 다른 목표가 지금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과 국방장관의 통화가 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부당한 지시를 내렸을 거다. 거기에 대통령이 경로한 바람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계속 몰고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저는 그런 식의 그 선정과 그런 식의 미리 예단을 하고 끌고 가는 것이 어제 있었던 그 국회 표결 과정에서도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이탈하지 않고 민주당에서는 좀 이탈표가 생기는 야권에서는 이탈표가 생기는 결과로 오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는 야당도 좀 이런 면에서 국민들에게 너무나 잘못된 그 선전을 하고 또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 불행한 사건을 이용하는 이러한 일은 이제 좀 그만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짧게 말씀하세요. 국민들께서 이 특검이 필요하다, 이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계속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이 세 분의 국민 중에 두 분 이상이 되는데 민주당이 국민을 선동해서 국민이 이렇게 믿고 있다고 보십니까? 국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국민들이 지금 그렇게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그게 진실입니다. 그리고 진상규명과 외압 의혹이라고 하는 것이 분리가 될 수가 없지요. 진상을 정확하게 규명을 해야 되는데 이 진상 규명하는 와중에 뭐 사단장이 뭘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 모든 것들이 지금 외압 의혹과 연관되는 것들이 진상 규명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민주당은 두 가지를 동시에 해야 된다는 것인데 지금 이제 김재원 최고위원님이나 국민의힘은 진상규명은 진상규명이 잘 되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민주당이 탄핵으로 정쟁하고 있다 이렇게 분리를 하고 계신데 이것이 어떻게 분리가 될 수 있는 것인가요? 진상을 지금 외압 의혹이 가로막고 있다고 지금 보는 것인데요. 진상규명과 외압 의혹이 뭐 당연히 외압이 있으면 진상이 밝혀지지 않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근데 민주당 기본적으로요. 외압이 있어서 진상규명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외압을 기본 전제로 하잖아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 외압의 당사자다. 더 나아가서
전화한 것 자체, 대통령이 예. 국방장관과 전화한 것 자체가 외압의 스모킹 건이다 이렇게 주장하잖아요. 예. 그러면 도대체 이 나라 대통령 국방장관하고 통화도 못합니까? 그런 식의 논리가 잘못되었다는 거죠. 네. 아니 그러니까 김재현 의원님, 네, 좋습니다. 예. 그건 뭐 정청래 의원님 말씀하신 것이고요. 저랑 오늘 말씀하시는 중인데 우선 제 얘기는 진상규명과 외압 의혹은 완전히 동전의 앞뒷만치로 연결이 돼 있다,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외압 의혹을 자꾸 줄이거나 은폐하려고 보이는 그런 과정 속에서 국민 불신이 쌓여 있기 때문에 그럼 그런 국민의 의혹을 해결해 줄 의무가 여야 동시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야당도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한 그런 어떤 절차로만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도 함께 해주셔야 대화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야당이 지금 대통령 탄핵을 위해서 이 문제 끌고 가는 건 맞잖아요. 솔직히 이야기해가지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눈만 뜨면 대통령 탄핵 이야기 하고 있잖아요. 자, 여야 입장이 좀 엇갈리고 있는데요. 오늘 정청래 최고위원이 얼마 전에 이제 탄핵 열차가 시동을 걸고 있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오늘은 탄핵 열차가 기적 소리를 울리고 있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또 때마침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론까지 지금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영상으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개헌이란 방식도 또한 또 우려하고 있다. 그래서 탄핵과 개헌 투 트랙으로 갈 것입니다.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건 임기 단축이라는 것은 민주당의 꼼수인데요. 탄핵 이런 국민적인 심판보다는 개헌을 통해서 임기를 단축하고 그러면서 본인들의 소위 출구를 찾는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냐 싶습니다. 자, 민주당은 공식적으로 이제 탄핵이란 말은 하지 않는데 탄핵 열차 이야기하고 탄핵 열차 시동 걸고 기적 소리 이야기하고 해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탄핵 임기 단축 또 개헌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 실제로 임기 단축 개헌이 본격적으로 논의가 될 것 같습니까? 뭐 저는 여당이 완전히 반대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탄핵이랑 똑같은 거다라고.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87년 헌법 체제를 바꿀 때가 이미 지났다라고 하는 것은 여야나 정치권이 공감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뭐 그 개헌의 문제죠. 그런데 그 개헌의 문제에는 당연히 권력구조의 개편이라고 하는 핵심이 또 들어가야 개헌답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권력구조의 개편은 대개 우리가 묻잖아요. 가서 4년 중임제 개헌을 할 거냐 뭐 이렇게 일반론적으로 묻는단 말이에요. 그럼 개헌을 하게 되면 4년 중임제 개헌을 하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의 5년 임기가 1년 줄어드는 임기 단축의 효과를 갖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탄핵을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어차피 개헌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권력구조의 개편이 핵심인데 또 4년 중임제를 국민이 가장 선호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탄핵이라고 하는 불행한 역사를 겪지 않고도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1년 줄일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그런 현실적인 이야기들인 것이죠. 그게 대통령 실제로, 임기를 단축하기 위해서 개헌을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권력구조 개편, 개헌하는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얘기다. 얘기다는 얘기죠. 그런데 나경원 당선인이 잠깐 그 과정에서 개헌 관련해서 사회자가 물으니까 그 관련해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그런 논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나경원 당선인은 아마 조금 착각을 한 것 같아요. 질문 자체를 전체적으로 보면 4년 중임제 개헌을 받아들이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그것이 이제 야당 특히 조국 당선인 이런 분들이 이제 개헌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 임기를 단축하고 끌어내려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것과 맞닥뜨려져 있는 것을 간과하고 그냥 답변을 하는 바람에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첫째 하나는 현직 대통령 임기가 5년이 보장되어 있는데 그것을 임기 중에 개헌을 해서 임기를 단축시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과연 그것이 법적인 효력이 있는지도 저는 의문이에요. 그렇군요. 첫째 하나는 그 임기가 보장된 공무원의 경우에 그것을 법을 개정한다 하더라도 다음 차기 그 임기에부터
적용되는 것이지 현직 그 임기에 곧바로 적용되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군요. 우리 헌법에서도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제한을 개헌을 할 경우에는 다음 대통령부터 그 개헌 당시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규정이 임기 연장이라고 되어 있어서 임기를 단축하는 것은 마치 적용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것도 마찬가지의 정신이 적용되는 거죠. 그리고 또 나아가서 그런 개헌이라는 것이 과연 가능하겠느냐? 그러면 국회의원 제적 그 3분의 2, 즉 그 200석이 200명이 찬성을 해야 되는데 그런 개헌이 가능하겠느냐? 저는 그것도 의문이고 더 나아가서 그런 임기를 단축시키기 위한 개헌을 하겠다는 것 자체가 결국은 대통령을 임기 전에 끌어내리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 발상 자체가 저는 알겠습니다. 현실적으로도 가능하지 않지만 그 내용은 이제 조국 당선인 같이 개인적인 안갚음 차원에서 정치를 지금 정치 현장에서 활약하고 있는 분들이 주로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제 민주당에서는 탄핵과 비슷한 내용을 주장하면서 이런 임기 단축 주장을 하는 것인데 역시 법적으로 가능하지도 않고 현실적으로도 가능하지 않는데 아마 좀 이 4차원적인 그 상상 속에서 이제 정치를 많이 끌고 가던 분들이 주로 제기하고 있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탄핵 이야기 나오고 또 임기 단축 이야기 나오고 개헌 이야기가 최근에 계속 정치권에서 화두가 돼서 저희가 잠깐 여야 입장도 들어봤습니다. 또 두 분 개인 의견도 들어봤고요. 잘 들었고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이야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주변에 지구당을 부활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나 봐요. 그래서 출마하는 게 거의 확실한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오늘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고 개혁신당 상임고문인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전 비대위원장이 현명하다면 당대표 안 할 것이다. 그리고 1년 뒤면 찾을 거니까 나가지 않는 게 좋을 것이다라고 지난번 출연해서 라디오 출연해서 그러고 오늘 또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저도 개인적으로는 저한테 묻는다면 한 전 위원장이 이번 전당대회가 아니라 다음에 이제 있을 보궐선거나 이런 곳에 자연스럽게 또 관례적 방법으로 정치권에 등판하는 것이 본인을 위해서도 안전하겠다는 생각을 해요. 하는데 그러나 지금 현재 한 전 위원장 입장에서 보면 전당대회 출마 안 하면 또 뭐 할 건데 라는 생각도 들고 지금 출마를 위해서 차근차근 가고 있고 자기 메시지를 내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한 위원장 입장에서 보면 고민일 거예요. 집권 여당의 대표가 대통령 임기가 3년이나 남은 대통령과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지난번에 뭐 KC 인증받지 못한 해외 직구 금지 같은 이런 데는 또 반대 의견도 내지만 그러나 최상병 특검이나 이런 어떤 굉장히 미묘한 문제들에서는 입장을 안 내고 조용히 침묵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지금 대통령실과의 관계를 면밀하게 좀 저울질하면서 전당대회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본인의 행보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한테 정치 행보에 득보단 실이 더 많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봅니다. 뭐 저한테 그 이유를 물으실 리는 없겠지만.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민주당 의원한테 물으면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까? 올바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민주당이 망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많죠. 김전 전 최고위원께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근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한동훈 위원장이 이 전당대회에 출마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본인의 그 활동 범위가 전당대회 대표 경선에 출마할 그런 수순으로 가고 있지. 그렇지 않다면 언제쯤 선언할까요? 지금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아니요, 아직까지 우리 당에서 전당대회 경선 룰도 확정되지 않고 그다음에 일정도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출마 선언을 하는 것은 좀 부자연스럽고요. 그렇네요. 만약에 출마하지 않을 생각으로 다음에 불러줄 그런 때가 있을 거다라고 지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아마 저는 지금쯤 미국이나 중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쪽에 출국해서 공부하고 오겠다라고 해서 오히려 국민들 관심에서 조금 멀어지는 거리두기를 했을 거라고 봅니다. 정 안 된다면 어디 카이스트나 이런 쪽에 공부하러 간다 뭐 그렇게 했을 텐데 지금 꾸준히 계속 정치적인 메시지를 보내고 있잖아요. 저렇게 하다가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사실 지구당 부활 문제는 이게 정치권에서 오래 있었던 분, 과거 지구당이 존재했던 시절부터 정치를 했던 분들은 그 폐해를 알고 있거든요. 불법 대선 자금 차떼기 사건 때 없어진 거였죠. 사실 뭐 차떼기 사건이 지구당 때문에 벌어진 일은 아닌데 그만큼 우리 정치에서 여러 가지 그 돈 때문에 벌어진 일, 그 트럭으로 돈을 실어 날라야 선거가 되던 그 시절의 문제 때문에 이 정치권 전반에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참 정치인들이 스스로 좀 포기한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지구당이거든요. 지구당이 부활되면 좋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지구당이 있을 때 어떤 정치가 있었는지를 몰라서 그래요. 그렇군요. 이건 기본적으로 돈 문제거든요. 그리고 돈이 조달되는 방법이 불법적인 방법이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지구당 부활을 이야기하면 좋아할 분들은 그때 정치를 경험해 보지 못한 지금 원외위원장들이 아, 지구당이 생기면 좀 정치하기 쉽겠구나 하는 그런 어떤 위무 차원에서 이야기한 것이고, 그것도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이미 출마 의지를 굳혔다. 그런 생각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대체적인 정치권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21대 국회 오늘이 마지막 날이어서요. 어제도 최상병 특검법이 부결됐고 폐기됐습니다만 야당 주도로 또 쟁점 법안들이 다 통과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또 오늘 세월호 참사 피해자 피해보상법을 제외한 나머지 법들은 또 다 대통령이 지금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22대 국회에 이제 당선이 되셨으니까요. 22대 국회는 어떨 것 같습니까? 그래서 제발 좀 21대 국회보다는 좀 나아졌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럴 것 같습니까? 근데 좀 제가 볼 때는 22대 국회 처음부터 굉장히 경색되고 21대 국회의 재판이 될 우려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당선이 되고 내일 당장 이제 국회의원 신분이 되겠지만 마음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사실은. 같은 걱정이에요. 뭐 잘 풀어보려고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결과적으로 역지사지하는 마음을 서로 가져보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김지원 최고위원님? 근데 이제 그 국회가 그 임기가 끝날 때 되면요, 항상 그 언론에 나와요. 역대 최악의 국회, 드디어 이제 끝난다 이런데, 근데 보통의 경우는 역대 최악의 국회가 끝나니까 이번 22대 국회는 좀 나아진 새로운 국회를 기대한다 이러는데 이미 더 최악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국민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방법이 과연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더군다나 그 개인적으로 이미 독한 안갚음의 정치를 기치를 내걸고 있는 분들까지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기대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정치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한번 겪어보고 경종을 울려주는 것밖에는 큰 해법이 없다고 봅니다. 김재원 최고위원 22대에 들으셨으면 저 같은 사람과 함께 대화를 잘 풀어봤으면 좋았을 그러니까요. 텐데 매우 아쉽습니다. 박수현 의원님은 좋은 분이죠. 알겠습니다. 네, 덕담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22대 국회는 정말 두 분은 다 22대 국회가 더 최악일 가능성도 있겠다 걱정하셨는데 22대 국회는 좀 여야가 머리를 맞대는 모습 더 많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당선인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삼성전자 노조가 창사 이래 처음으로 파업을 선언했습니다. 일단 조합원들에게 다음 달 7일 연차 사용 지침을 내렸는데 단계적으로는 총파업을 강행할 방침도 시사하면서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형 현수막을 든 노동자들이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 앞에 모였습니다. 노조 탄압 중단하라! 중단하라! 전국 삼성전자 노조 조합원들로
노조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 사측을 규탄하며 파업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지난 1969년 삼성전자가 설립된 이후 노조가 파업을 선언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사측은 노조가 정당한 요구를 하더라도 교섭에서 어떠한 것도 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노동조합과 합의하지 않고 사측이 일방적으로 발표하여 교섭을 무력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동조합 조합원 수는 2만 8천여 명으로 삼성전자 전체 직원의 22% 수준입니다. 대부분 반도체를 담당하는 DS 부문 직원들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지난 1월부터 노조는 사측과 임금 협상 등 교섭을 이어갔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이에 조합원 찬반 투표 등을 거쳐 합법적으로 파업에 돌입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했습니다. 처음 시도하는 파업이 굉장히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단계 한 단계 단계를 밟아 나가서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총파업까지 가기 위해서 시작을 합니다. 노조는 징검다리 휴일이기도 한 다음 달 7일 조합원들의 단체 연차 사용으로 첫 번째 파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당장 총파업은 피하게 됐지만 반도체 부문 수장을 바꾸며 쇄신에 나섰던 삼성전자에는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AI 시장 확대로 수요가 커진 고대역폭 메모리 HBM 경쟁에서 SK하이닉스의 주도권을 빼앗긴 데다 최근 엔비디아 품질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외신 보도까지 악재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테스트가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며 즉각 반박에 나섰던 삼성전자는 노조의 파업 선언과 관련해 별도의 공식 입장을 내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홍보혜경입니다. 서울에서 아이가 없는 신혼부부나 예비 신혼부부를 위해서 3년 동안 공공주택 4,396가구가 공급됩니다.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전세주택 사업도 새로 시작돼 입주 뒤에 아이를 낳으면 더 오래, 더 넓은 곳에서 지낼 수 있고 살던 집을 시세보다 최대 20% 싸게 사들일 기회도 주어집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연아 기자. 네, 서울시청에 나와 있습니다. 네, 공공주택은 보통 다자녀 가구에 우선순위를 줬는데 이번에는 아이가 없어도 입주할 수 있는 주택을 공급한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3년간 신혼부부의 공공주택 4,396호를 공급하고 2026년부터는 매년 4,000호씩 책임지고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신혼부부를 위한 새로운 장기전세주택 모델이 도입됐는데요. 현재 장기전세주택은 부양가족과 자녀 가점 때문에 신혼부부에겐 그림의 떡이었는데 새로 도입된 장기전세주택2 제도는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아이 가점 없이 서울 거주와 무주택 기간 점수 등만 산정해 유자녀와 무자녀 가구에 각각 절반씩 배정합니다. 아이를 낳아야 혜택을 주는 게 아니라 일단 혜택을 줘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건데요. 오세훈 서울시장은 높은 주거비로 출산을 망설이는 이들에게 결심과 확신을 주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장기전세주택2와 더불어 역세권의 빌트인 가정과 가구, 육아시설을 갖춘 신혼부부 안심주택도 도입됩니다. 네, 신혼부부들이 듣기에 정말 반가운 소식인데요. 아이를 낳고 나면 혜택이 더 커진다고요? 네, 아이를 낳으면 최장 거주 기간이 10년에서 20년으로 늘고 넓은 평형으로도 이동할 수 있습니다. 만약 둘 이상을 낳으면 살던 집을 시세보다 10% 싸게 살 수 있고 셋 이상 낳으면 20%나 싸게 살 기회를 제공합니다. 신혼부부 안심주택도 출산 시 우선 양도권과 매수 청구권이 부여됩니다. 오 시장은 출산 기피 이유 1위가 주거비용이었는데 장기 전세주택 입주 가구들의 출산율은 전국 출산율은 물론 다른 임대주택 입주자들보다도 높았다면서 젊은 부부들의 주거 안정이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시는 주거 문제로 출산이 고민되는 건 중산층도 마찬가지인 만큼 장기 전세주택 소득 기준도 완화할 방침입니다. 맞벌이 부부 소득 기준을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180%에서 200%까지로 확대하고 자녀를 출산할 때마다 소득 기준을 20%포인트씩 높여서 소득 증가에 따른 퇴거 위험을 낮춥니다. 다만 이 부분은 국토부 승인 사항인데요. 오 시장은 현재 국토부와 원활하게 협의 중이라며 7월까지는 확정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청에서 YTN 김현아입니다.
북한이 남한을 향해 살포한 대남 오물 풍선이 전국에 걸쳐 260여 개가 발견됐습니다. 한밤중에 북한이 다량의 풍선을 살포한 의도가 무엇일지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조금 전에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이 브리핑을 했는데요. 우선 듣고 오겠습니다. 낙하된 풍선은 군 화생방 신속대응팀과 폭발물 처리반이 수거하고 있고 현재까지 확인한 바로는 오물, 쓰레기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관련 기관에서 정밀 분석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행위는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며 우리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임. 북한 대남 풍선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게 있으며 북한의 반인륜적이고 저급한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함. 네, 합참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이렇게 풍선에 봉투가 매달려 있고 이제 그 안에 오물이 있었다 이렇게 발표가 되고 있는데 보통 대남 전단을 살포할 때 이렇게 풍선에 뭔가를 달아서 이런 형태로 보내나요? 예, 그렇죠. 뭐 우리 대북 단체들도 보낼 때 풍선, 그다음에 전단 봉지가 있고 거기에 이제 타이머 같은 거를 달아가지고 일정한 거리, 일정한 시간 날아가면 터지도록 만드는 그런 장치를 다는데 지금 공개된 사진도 보면 풍선 끈 밑에 뭔가가 달려있는 그런 상태인데 모든 풍선이 다 타이머가 달려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북한도 그런 형태로 보냈는데 과연 다른 것은 전단을 매달아 보낸 게 아니고 쓰레기 오물을 매달아서 보냈다고 하는 것이 과거와 다른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타이머 말씀하셨는데 그럼 지금 전라도에서도 발견되잖아요. 그럼 타이머를 길게 설정한 건가요? 예,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타이머를 설정했다고 하는 것은 자기들이 원하는 목표 지점이 있는 거거든요. 보통 전단을 날려보낼 때 풍향이라든지 바람의 속도라든지 자기가 보내고자 하는 거리 이런 것들을 계산해서 이제 타이머를 다는데 사실 이번에 북한이 보내온 걸 보면 아주 무차별적으로 보냈단 말이죠. 사실 특전 목표라기보다는 전국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전국을 염두에 둔 게 이례적인 건가요? 그렇죠. 이례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전에는 보통 강원도나 경기도. 그러면 접경 지역에다가 그걸 뿌림으로써 접경 지역 주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접경 지역 주민들이 우리 대북 단체들이 그런 조치를 하는 것을 못하게 강력히 반대하는 그런 조치를 유발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목적을 가지고 했는데 이번에는 전 지역의 국민들을 피곤하게 만들려고 하는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발견된 게 260개라고 해요. 더 발견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대규모로 살포한 것도 이례적인 건가요? 그렇게 봐야 되겠죠. 26일 날 북한이 이미 우리 대응 조치를 예고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쓰레기 오물을 투척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걸 지금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례적인 행동이고 제가 볼 때는요. 북한에게 있어서 우리 대북단체가 보내는 이 전단은 김정은이 가장 싫어하는 북한 주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북한은 지금 김정은이가 지난 연말부터 남북관계를 교전국 관계, 이국가론 모든 남북관계를 단절하는 상황에서 정보가 들어오는 것은 뭐 김정은으로서는 참을 수가 없는 얘기거든요. 굉장히 분노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분노가 이런 형태로 지금 표출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보를 제공했다는 게 어떤 의미로 말씀하신 거죠? 우리 단체들이 보내는 내용은 사실을 기록해서 보내거든요. 다시 말하면 지금 북한 주민들이 어려운 것은 김씨 정권이 실정을 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 불법적인 핵미사일 개발에 집착함으로써 북한 주민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북한 주민들이 알도록 일깨우는 정보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으로서는 그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국민들로 하여금 힘들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이것은 정부의 책임이고 날려보낸 대북 단체의 책임이다. 이런 식으로 압력이 가도록 만들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그 대북 단체가 K-팝 정보가 담긴 USB를 보냈다고 해요. 이런 것도 이제 분노하게 만든 원인이 된 거죠. 당연히죠.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은 2020년부터 소위 말하는 3대 악법이 있죠. 반동 사상문화배격법, 청년교양법, 그다음에 평양호 보호법이라는 것까지 만들어가지고 남한의 뭐 말, 표현, 드라마, 동영상 그 어떤 것들과도 접촉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차단해 왔는데
우리 대북단체들이 북한 주민들이 그런 것들을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분노하는데 사실은 앞에 정부에서는 그걸 막기 위한 법도 제정을 했거든요. 그리고 적극적인 조치를 나섰지만 우리 지금 정부는 어쨌든 북한 주민들의 알 권리, 북한 주민들의 인권 문제, 북한 정권이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다. 주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으니까 뭐 우리 정부가 직접 나서서 정보를 제공하지는 않지만 우리 대북단체들이 북에 있는 친지, 친척, 지인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우리가 헌법으로도 막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정부의 기본 입장이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대해서 김정은이가 분노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난히 우리 문화를 알게 되는 거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왜 하필 오물을 보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건 정말 저열한 그런 행동이라고 보거든요. 저는 김정은과 북한 정권의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뭐 세계적으로 창피거리입니다. 오물을 보낸다는 것은 저는 그렇게 함으로써 김정은이 보편 오물뿐만이 아니라 그 입에서 내뱉는 북한 정권의 그 일종의 성명이라든지 걸 보면 도저히 입에 담을 수 없는 쓰레기 같은 언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물을 보냄으로써 우리 국민들이 그걸 굉장히 기피하고 이런 생각을 갖도록 만드는 거죠. 네. 저희가 속보가 들어와서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앞서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된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에 대한 제의 요구안을 조금 전에 제가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 법안으로는 14번째 거부권 행사입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전세 사기 피해자를 선구제 후 회수하는 방식으로 지원하는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이고요. 또 4.19와 5.18 이외에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해 지원을 확대하는 민주유공자법과 경영위기 한우농가의 자금을 지원하는 한우산업지원법, 농립어업인을 대표하는 기구를 설립하는 농어업회의소법 등입니다. 이들 법안은 어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입니다. 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앞서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된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 즉 제의 요구안을 조금 전에 제가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 법안으로는 14번째 거부권 행사입니다.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출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북한이 오물을 보낸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네,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6년에도 북한이 오물을 투척한 일이 있거든요. 2015년 8월 아마 우리 국민들 기억하실 거예요. 북한이 목함 지뢰를 갖다 심었고 우리 장 부사관 2명이 다리가 절단되는 그런 이 아픔이 있었는데 사실 그때 박근혜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강력한 조치를 취했는데 그게 뭐냐면 꺼졌던 확성기를 킨 겁니다. 그 확성기를 키자 김정은이 화들짝 놀라가지고 당장 꺼라. 근데 우리가 안 끄니까 결국은 김정은이 이 2명을 내려보내서 2+2 회담이 그때 열렸던 바가 있죠. 그래서 남북관계 역사상 북한이 스스로 저지른 도발에 대해서 사과 표현을 집어넣은 것은 그때 8.25 합의에서 처음이었어요. 근데 그때 합의에는 북한이 만약에 유사한 도발을 또 한다면 다시 확성기를 킨다. 그게 이제 2016년에 다시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확성기라는 게 또 문화를 알리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 결국 북한에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고 북한은 그것이 북한의 정권과 체제를 흔든다고 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화들짝 놀라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네, 저희가 2016년 화면도 있는데 그때 당시 오물을 투척하면서 자동차가 파손되기도 했어요. 그렇죠. 네, 굉장히 무겁고 날카로운 물건이 있었던 건가요? 예, 만약에 이게 이제 일정 타이머가 끝나면 이 풍선이 터지면서 밑으로 떨어지게 되는데 무거운 것이 달려 있었다면 떨어지면서 그 속도와 무게 때문에 결국은 인명이 살상이 될 수도 있고요. 물품이 파손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합참 발표도 보셨습니다만 국제법의 위반이고 우리 국민을 위해하는 이 정말 도발 행위가 아닐 수가 없어요. 가장 걱정되는 게 이번에 이제 오물도 경악할 일이긴 하지만 여기에 더 위험한 폭발물이라든지 생화학 물질이 들어있었으면 더 위험할 뻔했잖아요. 이게 테러에 악용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예, 당장 이번에는 그런 조치를 취하진 않을 거예요. 그렇게 한다면 김정은이 입게 될 피해는 우리가 그냥 좌시할 수 없으니까요. 그걸로 인해서 우리 국민이 위해를 당하고 만약에 인명에 손상이 된다면
우리 국가와 군으로서도 그건 좌시할 수 없고 강력한 응징을 하게 될 텐데 그걸 김정은으로서는 감내하기가 어렵다는 판단 때문에 이번에는 오물 정도로 보냈지만 유사시에 북한이 얼마든지 그런 무인기라든지 또는 풍선을 통해서 그런 위해 행위, 테러 행위를 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고 대비가 필요한 것이죠. 이게 이번처럼 260개를 한꺼번에 보내니까 오히려 눈에 띄었는데 만약에 뭐 한두 개를 조용히 보내면서 그 안에 위험한 물질을 실었다면 더 위험한 것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우리를 위해를 가하는 도발을 해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는 보란 듯이 특정한 목표와 의도를 가지고 공개적으로 이런 행동을 했지만 보이지 않게 그런 식으로 테러를 하게 되면 우리 사회가 굉장히 불안해질 거고 그런 의도, 그런 시도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저는 봅니다. 네. 우리 군은 북한의 이런 행위가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다라고 밝혔는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 건가요? 예, 일단 이제 군에서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만 국민들이 위험하지 않도록 국민들이 불안하고 그걸로 인해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통보도 했고요. 그리고 북한을 향한 경고도 지금 경고 메시지를 날렸죠. 이로 인해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북한에게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만약 이런 행동을 반복을 한다면 우리도 중대한 결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 지금 확성기가 다 중단이 돼 있지만 북한 당국이 나서서 대남 심리전을 그런 식으로 한다면 우리 당국도 좌시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결단을 하고 중단됐던 것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건 명백한 북한을 향한 경고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아마 조만간 유엔 안보리가 열릴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유엔 안보리에서는 지금 북한의 위성 발사 도발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라 이 문제도 얘기를 하면서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이 잘못된 불법성을 보여주는 그런 조치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어젯밤에 재난 문자가 울려서 많이 놀란 분들이 있어요. 네. 이거를 두고 지금 의견이 분분해요. 너무 과잉 대응을 했다. 그래서 오히려 불안하게 했다. 아니면 아니다. 이런 경우에는 좀 과하게 대응해서 국민들이 안심하게 해야 한다. 의견이 분분한데 어떻게 보세요? 예, 이제 국민에게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사전에 경보를 하고 문자를 보내는 것은 뭐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다만 그 내용이 일반 주민들이 잘 이해하기 어렵고 네. 과도하게 불안하게 만드는 공습 위기 경보를 뜻하는 영문 문구가 있었다고 그렇죠. 해요. 그러니까 공습 경보 같은 경우는 내가 이게 좀 피해야 되는 거야 어떻게 되는 거야라는 그런 굉장히 불안감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그 불안감을 유도하는 것은 김정은이가 원하는 겁니다.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하게 만들고 공포를 느끼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그것이 그 비난의 화살이 정부와 관련 단체로 가게 만들고 이 행동을 위축시키고자 하는 북한의 의도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북한의 의도에 말려 들어갈 수도 있어서 저는 이런 사태 사실 과거에 뭐 8년 전에 한 번 있었습니다만 빈번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니까 거기에 대한 좀 이 꼼꼼한 대비, 그래서 국민들이 알기 쉽게 너무 불안하지 않게 적시에 알려주는 것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우리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목적이 있었는데 그 시점이 왜 하필 어젯밤이었을까요? 그래서요, 이제 이 어젯밤이라는 게 그래서 일각에서는 그것이 북한의 위성 발사 도발과 연관돼 있지 않느냐 또는 한일중 정상회의와 연관돼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일각의 해석이 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26일 날 이미 예고를 했고요. 네. 북한도 사실 위성 출파에 대해서는 뭐 당국이 이미 시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과 연관 짓는 것은 조금 나아가는 26일 날 예고한 것도 한일중 정상회담과 연관이 있는 거 아닌가요? 저는 뭐 물론 시점으로 보면 연관이 있어 보이지만 네. 저는 뭐 한일중 정상회의를 염두에 두고 오물을 투척하는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은 서로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북한이 26일 날 그런 경고를 한 것은 우리 정부를 물론 분위기를 흐트리기 위한 그런 의도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비핵화 표현이 들어간 거에 대해서도 비방하는 성명을 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불만을 표출하긴 하지만 그렇게 연관시키기는 좀 그렇고요. 어쨌든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성과를 냈고 중국도 이제 앞으로
이 회의의 모멘텀을 유지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기 위한 그런 의도가 담겨져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네, 그러면 이번 최근 위성 발사 실패와는 연관이 없을까요? 예, 그러니까요. 이제 김정은으로서는 굉장히 좀 실망스러울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5번 쏴서 1번 성공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2번 쏘고, 아니 4번 쏴가지고 1번 성공한 거군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이번에 작년에 11월에 쏘고 지금 6개월 만에 다시 쏜 거지만 사실 이번에 연료와 로켓을 새로 도입을 해서 발사를 시도한 건데 일반 이 관련 전문가들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새로운 기제를 가지고 발사하는 것인데 6개월 만에 하는 것은 납득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건 뭐냐면 김정은이가 금년에 3기를 발사하겠다고 이미 공언을 했거든요. 3기를 쏘려면 4월 달에는 쐈어야 되는데 지났어요. 이번에 부랴부랴 쏘는 바람에 결국은 실패를 했는데 그동안 4번 중에 3번을 실패하는 것이 결국 김정은의 조급성 때문에 그랬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소 통일전략센터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육부가 내일 2025학년도 대입 전형을 발표합니다. 의대 증원이 확정된 가운데 내년도 신입생은 자율전공으로 선발되는 인원이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염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내년도 의대 정원은 올해보다 1,509명 늘어난 4,567명입니다. 이렇게 늘어난 인원을 어떤 전형으로 선발할지 내일 교육부가 발표합니다.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을 최종 승인한 데 이어 이번 주 금요일 각 대학들이 수험생과 학부모님들께 모집 요강을 안내해 드리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절차가 모두 마무리됩니다. 의대 전형 중에 가장 관심을 끄는 건 바로 지역 인재 전형입니다. 해당 지역 고등학교 졸업자만 지원할 수 있는 건데 정부는 비수도권 의대의 경우 정원의 60% 이상을 지역 인재로 선발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올해 1,000명을 조금 넘었던 선발 규모는 내년에는 1,900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함께 수시, 정시 모집 비율과 학생부, 논술 등 신설된 전형들도 발표됩니다. 학과를 정하지 않고 입학하는 무전공, 자율전공 선발 규모도 커집니다. 수도권 대학과 전국 국공립대에서는 신입생 4명 가운데 1명을 자율전공 전형으로 선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율전공제는 학과와 전공 구분 없이 대학에 입학해서 2학년에 진학할 때 원하는 전공을 선택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보건, 의료, 사범대를 제외한 대학 내 모든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방식과 단과대학별로 뽑은 뒤 세부 전공을 선택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특히 신입생 충원이 어려운 비수도권 대학들이 정부 재정 지원을 받기 위해 선발 규모를 대폭 늘릴 것으로 보입니다. 각 대학은 오는 금요일 홈페이지에 구체적인 전형 계획을 게시합니다. 이후 오는 7월 재외국민 수시 모집을 시작으로 2025학년도 대학 입시가 본격 시작됩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경제 픽5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김기봉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픽5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보겠습니다. 끝없는 추락 어디까지? 합계 출산율 또 최저. 걱정이네요. 얼마나 떨어졌습니까? 예, 심각합니다. 지난 3월과 올 1분기 합계 출산율 통계가 나왔는데요. 예. 일단 원래 연초에는 비교적 다른 기간보다 출산율이 좀 높은 경향이 있는데 이번에는 이 연초 효과라는 말도 무색하게 역시 역대 최저 기록을 또 깨고 말았습니다. 그렇군요. 우선 3월 출생아 수를 보면요. 19,600여 명으로 작년 3월보다 1,500여 명, 7.3% 줄었고요. 역대 3월로는 처음으로 2만 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출생아 수는 매년 각 월별로 비교를 하는데 해당 월의 역대 최소 기록이 이달로 지난 3월까지 무려 18개월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분기 단위도
봐도 마찬가지인데요. 올해 1분기 합계 출산율은 0.76명으로 지난해 1분기보다 0.06명 또 감소했습니다. 1분기 합계 출산율은 2020년 0.91명이었는데 해마다 쭉쭉 떨어져서 지난해에는 0.82를 기록했고 이번에 더 떨어진 건데요. 2016년 1분기 이후에 9년째 내리 하락입니다. 지역별로는 거의 모든 시도에서 합계 출산율이 떨어졌는데 특히 그중에서도 서울이 심각한데요. 0.59명으로 가장 낮았습니다. 통계청은 올해 연간 합계 출산율이 0.68명까지 내려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 이보다 더 내려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망스럽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좀 출산율이 높아져야 될 텐데 자, 혼인 건수는 그래도 좀 늘고 있어서 좀 희망이 보인다면서요. 네. 끝없이 추락하는 출산율에 그나마 이제 유일하게 한번 기대를 해볼 만한 게 이제 혼인 건수인데요. 2022년 8월부터 그 동안에 코로나로 이제 미뤄졌던 혼인이 늘어나서 올 하반기에는 다소 출산율이 좀 올라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희망을 통계청은 갖고 있습니다. 물론 결혼을 한다고 해서 그게 출산율과 정비례하지는 않지만 아무래도 결혼을 많이 하면 출산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한번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요. 어쨌든 올 3월 사망자는 3만 1천여 명으로 작년보다 7.6% 사망자 수가 늘었습니다. 3월 기준 역대 두 번째 사망자 수고요. 코로나 기간이었던 지난 2022년을 빼면 역대 최대치입니다. 그리고 이번 3월에도 역시 출생아보다 사망자 수가 1만 1천여 명 더 많았는데 이로써 우리나라 인구가 자연 감소를 하는 게 53개월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획기적인 지원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화면 주시죠. 인천공항 연내 제2의 개항, 연 이용객 1억 시대. 네, 인천공항이 변신을 하나 봐요. 그렇습니다. 인천공항의 제2여객터미널 이게 이제 훨씬 크고 화려하게 변신을 합니다. 인천공항 4단계 건설 사업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데요. 공정률이 지금 95%를 넘어서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인천공항은 1996년 1단계 공항 착공을 시작으로 2001년에 2단계 탑승동 그리고 2018년에 3단계로 이 터미널 공사를 했고요. 이 터미널을 대대적으로 확장하는 4단계 공사가 지금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게 조감도인데요. 이 공사는 2017년부터 7년 동안 진행돼 왔는데 보시는 대로 중앙에 있는 원래 있던 건물이 제2터미널인데요. 동쪽 서쪽으로 노랗게 된 부분이 확장된 부분입니다. 원래 길이가 440m인데 150m와 600m씩 각각 750m씩 양쪽으로 늘어납니다. 청사가 이렇게 커지니까 주변에 비행기가 파킹하는 공간, 주기장이라 그러는데요. 주기장도 기존의 163개에서 225개로 많아집니다. 사실 말이 확장 공사지 그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 인천공항은 이번 공사를 제2의 개항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현재 인천공항 이용객이 연간 7,700만 명인데 이게 마무리되면 1억 600만 명으로 이용객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퍼센티지로 따지면 한 37% 정도 늘어나는데요. 굉장히 변화의 규모가 큽니다. 그렇군요. 새로 확장되는 시설인 만큼 이용객들의 시선을 끌만한 부분도 많은데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청사 천장에는 작품 자체가 이렇게 움직이는 키네틱 조형물이 있고 탑승객들의 대기 공간에는 우리나라 전통을 살리는 복합 정원도 조성했습니다. 아직은 공사 중인 상황이라 지금 화면상의 비주얼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는데요. 새 단장이 완료되면 볼거리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천공항공사는 올해 10월까지 운영 준비를 모두 끝내고 연내 개항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니 한번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2의 개항 기대가 됩니다. 네, 세 번째 키워드는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사람이 분석하는 게 아니라 AI 분석기 통해서 현재 번호가 나간다고 보니까 사기를 이런 식으로 치는구나 이런 네, 로또 당첨번호 알려준다면 너무 좋겠는데
사실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네. 우선 이 이야기 나누기 전에 최근에 그 기재부 장관이 복권 관련해서 한 말이 있는데 일단 잠깐 들어보고 시작하시죠. 그럴까요? 예. 네. 어떤 분은 저희가 결정할 권한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뭐 한번 그 의견 수렴을 해볼 이슈인 것 같긴 합니다. 저희가 복권위원회가 있으니까 저희가 복권의 전체적인 그런 거에 이것도 한번 그 공청회를 한번 하든지 아니면 어떤 방식이든 그 의견 수렴을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제가 복권위원회 아무래도 안 왔겠지? 설마 질문이 나올지 몰라서 그 제가 한번 그거는 네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저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서울 아파트 값이 워낙 많이 올라서 로또가 돼도 아파트 한 채 마련하기 어렵다라고 한 기자가 질문을 했더니 그러면 로또 당첨금을 좀 올려볼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 하는 그런 답변이었는데요. 어쨌든 로또 한 건만 제대로 되면 인생 멋지게 새 출발해볼 수 있다. 이런 기대, 그런 상상 누구나 한번 해보실 텐데요. 실제로 당첨 확률이 낮은 줄 알면서도 몇천 원을 들여서 일단 복권을 사놓으면 일주일 동안 뭔가 기대감에 부풀어서 그런 그 기대감을 품을 수 있는 그런 기쁨 때문에 복권을 많이 사는데요. 복권은 꼭 당첨되지 않더라도 그게 공익 목적으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사회적 순기능이 있어서 가벼운 수준에서 한다면 여러 가지 좋은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건 대박을 바라는 마음이 너무 강해지면 부작용이 나타나는데요. 이런 심리를 이용한 유사 범죄가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특수한 알고리즘을 통해서 당첨 예상 번호를 알려준다. 이런 미끼로 회원들을 가입시키는데요. 피해자의 말을 한번 잠깐 들어볼까요? 3년 전에 그 업체로부터 전화가 와서 로또 번호를 제공하고 1, 2등에 당첨이 안 되면 3년 뒤에 뭐 돈을 다 돌려주겠다라고 약관하고 녹취를 했었는데 네, 보통 연 단위로 이제 가입 기간을 정하고 매주 당첨 번호를 주는 조건으로 회비 형태로 받습니다. 회비라는 명목으로 등급에 따라서 적게는 10만 원, 많게는 1,000만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회비가 1,000만 원이요? 네. 그런데 이걸 실제로 믿고 가입하는 사람들이 많나 보죠? 그러니까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제 누가 그런데 가입을 하겠는 생각하는데 그러니까요. 그 업체가 알고 있다면 그 업체 직원들이 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의외로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일반 상식과 달리 가입을 많이 하는 데는 그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당첨이 안 되면 환불을 해준다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가입이 당첨이 안 되더라도 환불이 되면 본전이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가입을 많이 하는데요. 소비자원에 접수된 어떤 사람은 2021년에 처음 가입을 한 뒤에 세 차례에 걸쳐 연장 또는 추가 계약을 하면서 2,700만 원을 낸 경우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다섯 차례에 걸쳐 1,600만 원을 낸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물론 두 경우 모두 당첨은 안 됐고 환불을 해달라고 할 때 시간을 끌거나 연락이 두절돼서 환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로또 당첨 번호 유사 범죄 건은 소비자원에 접수된 것만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1,900여 건인데요. 재작년하고 작년 이어서 600건씩 접수가 돼서 증가 추세로 볼 수 있겠습니다. 로또 당첨은 좋지만은 중심을 잃지 않고 본인이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즐기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안타까운 소식이었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화면 주시죠. 혼란, 논란, 원점 맴도는 전세 사기 구제? 전세 사기 특별법이 또 폐기 수순을 밟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 생각하면 참 마음이 무겁고 안타까운데요. 이게 삶의 근간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국가가 완전하지는 못해도 어느 정도까지는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그 방법을 놓고 여전히 혼란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야당 주도의 특별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를 통과했지만 국토부 장관이 곧바로 반대 입장을 브리핑을 했고 대통령은 역시 오늘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21대 국회가 오늘로 끝났기 때문에 이 법안은 사실 폐기 수순이고요. 다음 국회에서 이 법안과 거의 유사한 법안을 새로 만들 수는 있지만 이 법안은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토부가 표결을 하루 전에 급히 발표했던 피해 구제 방안만 남게 되는데 피해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통과된 개정안과 국토부가 내놓은 안 뭐가 다른 건가요? 네, 간단히 말하면 전세 보증금을 돈으로 돌려주느냐
아니면 그 집에 그냥 더 살게 해주느냐 이 차이입니다. 전세 어제 통과한 개정안은 피해자들이 돌려받지 못한 전세 보증금을 적정 수준으로 평가해서 국가 예산으로 먼저 구조해주고 이후에 경매 등을 통해서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통해서 회수받는 방식이고요. 국토부의 구제 방안은 LH를 통해서 그 집을 경매를 낙찰받아서 무료로 10년 또는 원할 경우에 10년 더 살게 해주는 그런 방식입니다. 국토부가 야당 주도의 개정안을 반대했던 이유는 돌려줄 보증금을 산정하기가 일단 어렵고 그다음에 재원 마련이 어렵고 그리고 그 재원으로 쓰일 주택도시기금의 원래 취지도 맞지 않다는 건데요. 국토부 관계자 말을 잠깐 들어볼까요? 지금 또 목적도 안 맞잖아요. 무주택 서민들 청약통장에서 잠깐 빌려온 거고 다시 내줘야 되는 돈인데 소모성으로 다 써버리고 없어지면 이게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이유인데요. 피해자들은 물론 이런 정부의 이런 입장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반환 채권 피해 액수 산정이 어렵다는 건 의지의 부족이고 필요한 재원 규모도 자신들의 추산과 크게 맞지 않고 부풀려졌다는 건데요. 어쨌든 전세 피해자들의 다시 재개할 수 있도록 적정한 방법을 연구해야 하는 그런 혼란과 논란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5번째 픽을 볼까요? 네,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브레이크 잡아가지고 다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좀 했는데 괜찮았습니다. 이제야 목적지 정했지만 가려한 날 막아서 내 난 갈 길이 뭔데 새빨간 얼굴로 화를 냈던 또 가는 거지. 네. 자율주행 마을버스가 순항 중입니까? 그렇습니다. 주야로라는 이름의 자율주행버스인데요. 안양에서 하고 있고요. 외형이나 내부 형태는 일반 버스와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운전석에는 보조 운전자가 앉아 있지만 운전 조작은 하지 않고 자동적으로 운행이 되는 레벨 3의 자율주행차입니다. 길에 따라 우회전, 좌회전, 신호등에서는 당연히 멈추고요. 정류장에 정차된 차량이 있으면 차선을 바꿔서 이동합니다. 지난달 22일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금까지 무사고를 기록하면서 처음에는 긴가민가했던 이용자들도 이제는 서서히 적응해가는 모습인데요. 탑승자 얘기 한번 잠깐 들어볼까요? 처음에 타실 때 좀 걱정은 없으셨어요? 사실 걱정을 했죠. 처음 타보는 것이라 혹시 브레이크 잡아가지고 다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좀 했는데 뭐 괜찮았습니다. 일반 버스랑 비교해봤을 때는 승차감 좀 어떠셨어요? 안전이나? 뭐 그걸 별다른 차이를 못 느꼈어요. 같다고 봤습니다. 네, 이 주야로는 KT가 안양시와 함께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주간에는 11개 정류장, 왕복 6.8km, 야간에는 22개 정류장, 왕복 14.4km를 운행한다고 합니다. 아직 승객들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요금은 8월 중순까지는 받지 않고 무료고요. 8월 중순 이후에는 일반 마을버스와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된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생생한 경제 픽5 소식 잘 들었습니다. 김기봉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주요 기업 단신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대한항공이 몽골 정부로부터 우정의 메달을 받았습니다. 몽골의 대외 우호 관계 증진에 공헌한 해외 인사에게 수여하는 대통령 명의의 훈장으로 몽골에서 펼친 나무 심기 활동 등에 대한 감사의 의미가 담겼습니다. 진에어가 오는 7월 18일부터 인천에서 다카마스 노선을 매일 운항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카마스는 일본 남부 시코쿠 가가와현 중심에 위치한 소도시로 일본 3대 우동 가운데 하나인 사누키 우동의 본고장입니다. SK하이닉스가 소재, 부품, 장비, 이른바 소부장 협력사들과 함께 온실가스 배출 저감 활동을 펼칩니다. SK하이닉스는 공정 효율을 개선해 탄소 직접 배출을 낮추는 것과 동시에 간접 배출량도 줄여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이루겠다고 밝혔습니다. 빙그레는 바나나맛 우유 출시 50주년을 기념해 한정판 제품을 출시합니다.
50주년 한정판은 제품 이름이 있던 용기 위치에 소비자들이 원하는 문구를 자유롭게 적을 수 있게 보완됐습니다. CJ 대한통운은 미국과 일본의 현지 대표 물류기업들과 손잡고 한국 판매자의 제품을 해외로 내보내는 역직구 물류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CJ 대한통운은 주요 국가를 대상으로 구축한 물류 네트워크가 해외 직접 판매에 윤활유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수요일 보내드린 뉴스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